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 중단을 놓고서 오늘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이고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 대응을 놓고서는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18년 동안 137곡을 발표한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음원 수익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그러나 정부의 제안이 미진하다면서 오늘 24일부터 계획대로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구 보건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보건소장의 행적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당부하고 종합 대책안 마련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고 위중증 환자는 나흘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겨울철 재유행 심각성엔 공감하면서도 대량 백신 접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발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8일 북한의 ICBM 발사 때 김정은 위원장이 동행한 자녀는 둘째 딸 김주애로 보인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김주애를 동행한 건 미래 세대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물연대가 모레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지하철과 철도 노조, 또 학교 비정규직 노조까지 줄줄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업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지행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먼저 모레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서 당정협의회가 열렸고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화물기사 최저임금이라 불리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과 함께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 우선 품목 확대 없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화주의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전국 16개 지역 주요 물류 거점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화물연대 측은 조합원 2만 5천 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노동자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노조는 이에 따라 물류가 일시에 멈춤으로써 유례 없이 강력한 파업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들어갔다가 8일 만에 파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협상에 소극적이라며 총파업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네, 파업을 예고한 다른 분야도 있죠. 어디입니까? 네, 먼저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앞서 서울시와 정부가 발표한 인력 감축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오는 30일부터 무기합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철도 노조도 다음 달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 시민 이용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오는 25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딴 파업 예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해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국민,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대체수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 역시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파업 여파로 인한 피해를 줄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29일 158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취재진 앞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서울 서초동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유족들이 모여 직접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희생자 34명의 유가족이 연락을 해왔다고 민변은 밝혔습니다.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 희생된 아들, 딸의 사연과 더불어 자신의 심경을 밝히던 유족들은 끝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유족들은 이 같은 참사가 다시는 벌어져서 안 된다며 어떻게 희생자들이 숨지게 된 건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변 측은 정부의 조치와 진상규명에 대한 유족들의 뜻을 밝히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회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유족들은 가장 먼저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후속 조치를 약속하라는 겁니다. 또 사전에 참사를 대비 못한 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책임이 있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일부 관계자들이 회피성 발언과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한 희생자의 아버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짓말로 일관해왔고 박혜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몰랐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유가족에게 진상규명 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참사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는데요. 유족들은 정부가 참사 피해자들이 서로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고 형식적인 애도가 아닌 사회적 추모를 이어가기 위한 추모시설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또 인터넷 댓글 등에서 참사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거나 희생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2차 가해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가 사후 조치 부실 혐의를 받고 있는 용산구 보건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일에는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을 재소환하기로 해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용산구 보건소장이 특수본에 출석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산구 보건소장 A씨가 오늘 오전에 참고인 신분으로 특수본에 출석했습니다. A씨는 취재진들과 만나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A씨 변호인은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고 피의자로 전환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람. 참사 당일 A씨는 사고가 일어난 지 1시간 15분 뒤에 현장 앞에 도착했는데 인파가 많아서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청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현장에 도착한 것은 사고가 일어난 지 2시간 가까이 지난 밤 0시 9분이었는데 내부 문서에는 처음 현장에 왔을 때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아직 보건소장 혐의를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관련 의혹을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박희영 구청장도 지난 18일 소환조사에 이어 오늘은 포렌식 참관을 위해 특수본을 방문했습니다. 용산구는 새로운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참사 당일 구청 주말 근무 수당 기록을 보면 당일 근무자는 22명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구청의 헬로윈 대비 투입 인력이 하루 30명에 불과했던 게 YTN 취재로 드러났는데 실제 출근은 30명에도 못 미쳤던 겁니다. 이조차 상당수는 사무실 근무 인력이었습니다. 특수본은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구청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용산 소방서장,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은 조사를 또 받게 됐다고요?
네, 오는 26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어제 1차 조사를 받고 나와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지금까지 제기된 주요 의혹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오늘은 현 소방 공무원들도 특수본을 찾아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면서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재난 현장을 미리 예견하여 그곳에 위치하지 못하였다는 게 죄가 된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죄인입니다. 지금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방식은 죄가 될 때까지 상황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노조는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희생자에 대한 최고의 추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어제까지 온라인과 서울역 앞에서 수사 방향을 비판하는 대국민 성명을 10만 명 넘게 받아 특수본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윗선 대신 현장에만 머무른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수본은 다음 주 초까지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이임재 전 서장도 이번 주 중 재소환을 확정했습니다. 또 이임재 전 서장 기동대 요청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재차 밝히고 최성범 서장 해명의 일부는 단순 부인으로 본다며 혐의 입증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부디 이를 토대로 기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추가 입건 등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해서 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현장 책임자들, 이 피의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지금 필요한데 결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주요 피해자들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참사 현장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직무에서 손을 놨다는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치할 의무를 저버려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 이런 혐의들이 성립하려면 피해자들이 참사 발생 사실을 제때 알았거나 미리 예측할 단서가 존재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구청과 경찰 현장 책임자들은 마치 입을 맞춘 듯 몰랐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날린데도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예? 못 받았습니다. 어떤 그런 말씀 드리기조차도 부끄럽고 참담하지만 그때까지 정확한 현장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기 전의 상황이라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자느라 보고를 놓쳤다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능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특별수사본부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 참사 자체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었다, 예상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변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어떤 고의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혐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관건은 몰랐다를 뒤집을 결정적인 물증 확보. 특수본이 참고인을 폭넓게 불러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몰랐다는 진술과는 상관없이 다른 제3자의 진술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특수본이 수사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1차 책임자 소환 조사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특수본이 어느 정도의 수사력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권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에 국민의힘도 참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이 오늘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정조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고요?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 사실을 거론하면서 국정조사에 참여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가족의 피 맺힌 목소리를 듣고도 더는 진실과 책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라고도 말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눈치와 당리당략을 지우고 오직 국민의 뜻에만 따른다면
국정조사 추진에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부터 먼저 하고 국정조사는 다시 협의하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견이 당 공식 입장인지 천명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레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오늘 오후 6시까지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에 의원 총회를 열고 이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라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서 기자들과 만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경찰 수사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먼저 분명히 밝혀주면 그에 따라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명백히 밝혀주면 그 이전에라도 국정조사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데 네,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듯한 발언인데 필요하다면 여러 채널을 통해 민주당과 접촉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남은 협상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여야가 일단 국정조사에 합의한 뒤 실제 조사에 착수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사흘간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전공노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처벌, 사회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행안부 장관 파면과 처벌, 노동시간 및 공공서비스 정책 변경, 복지 예산 등 관련 4가지 항목은 정치적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이번 투표는 위법이라며 관련자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 앞에 여야가 없고 정쟁도 국경 앞에서는 멈춘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한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익 앞에 여야가 없습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합니다.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거 7주기를 맞은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등과 함께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김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았습니다. 헌화와 분향, 묵념을 진행한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지금은 모두 거산의 큰 정치, 바른 정치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약식회견 중단에 대해 기자협회는 대통령실이 출입기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MBC에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이 약식회견 중단을 교묘하게 MBC의 잘못으로 돌려 출입기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등을 유발하려 한다며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의 대응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집요한 공격으로 비칠 뿐만 아니라 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성 질문을 한 뒤 비서관과 설전을 주고받은 MBC 기자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부산경찰청은 어제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총대 메고 MBC 기자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의 IP 주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살해 협박을 받은 MBC 기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등 신변 보호에 나섰습니다. 월드컵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꿈꾸고 있는 축구 종가 잉글랜드가 막강 활약을 앞세워서 아시아의 강호 이란에 소나기골을 퍼부었습니다. 우승 후보 잉글랜드는 B조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전반에 3골, 후반 3골을 터뜨리면서 이란의 6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개막전에서 개최국 카타르가 에콰도르에 완패를 당한 데 이어 중동 축구는 개막 이틀 연속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네덜란드는 세네갈을 2대 0으로 따돌렸고 미국과 웨일스는 1대 1로 비겼습니다. 안면 부상에서 회복 중인 손흥민 선수가 모레 우루과이와의 결전을 앞두고서 가볍게 헤딩 연습을 해서 출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는 준비는 끝났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흥민이 트래핑 훈련 중 머리로 공을 받아냅니다. 공이 다가오자 반사적으로 움직인 것인데 부상 이후 처음입니다. 가벼운 터치였지만 수술을 마친 부위가 회복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장난을 친 정도라고 평가했지만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분명합니다. 손흥민은 실제 SNS에 자신의 광고 장면을 올리면서 준비는 끝났다. 가장 큰 꿈을 좇을 시간이라고 적었습니다.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동료들도 캡틴의 1차전 출전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기사나 이런 걸로 접했을 때보다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커지는 기대감 속에 우려도 여전합니다. 아나 골절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6주에서 8주 정도 쉬어야 하는 심각한 부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일 다쳤던 손흥민이 불과 3주도 되지 않아 첫 경기에 나설 수 있을지. 벤토는 목요일 오후 10시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월드컵 같은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베스트 11뿐만 아니라 벤치 선수들도 언제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선수들은 그라운드 바깥에서도 상대 선수를 분석하며 1분을 뛰더라도 한 팀으로 뛰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쳤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투호의 중앙수비 자원은 모두 4명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중앙수비 오른쪽, 김영권 선수가 왼쪽에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부상이나 경고 누적으로 못 뛰는 돌발 상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발로 나오지 못하더라도 모든 선수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 공격수들이 슈팅을 어느 발로 더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지 드리블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거를 계속 보면서 준비를 하는 편이고요. 또 언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벤치에 있는다고 해서 마음 편히 본 적도 없고. 티아라 소영과 결혼한 새신랑 중앙 수비수 조유민 선수는 1분을 뛰더라도 팀을 위해 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에게 1분이라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할 것이고 팀을 위해서 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첫 상대 우루과이는 빠르고 강합니다. 그러나 경기 시작 15분 정도 상대 예봉을 잘 막아낸다면 선전할 수 있습니다. 벤투호의 유럽파 미드필더들과 공격수들이 공격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90분을 뛰든 1분을 뛰든 하나의 마음이 되어간다는 것이 원팀 벤투호의 시너지를 높이는 큰 힘으로 보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문입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를 앞두고서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종로구는 오늘 오후 1시부터 붉은 악마 응원단이 제출한 광화문 광장 거리 응원 안전계획서를 재심의하고 있습니다.
붉은 악마는 어제 심의에서 서울 종로구가 안전관리 대책 미흡을 이유로 계획서를 반려하자 관련 내용을 보완해서 오늘 오전 다시 제출했습니다. 수정된 계획서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요구했던 행사 면적 확대와 안전관리 인력 확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24일과 28일, 12월 3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 주 경기장을 개방해서 응원전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24일 오후 10시에 열리는 우루과이와의 조별리그 1차전을 장내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하며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 경기 지부와 함께 태극정사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28일 가나전, 12월 3일 포르투갈전도 마찬가지로 전광판 응원전을 진행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붉은 악마와 함께 안전하면서도 열정적인 응원전을 준비하겠다며 안전하게 경기를 보면서 함께 어우러져 세계인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곳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모이자고 독려했습니다. 자, 유통업계 2022 카타르 월드컵 대목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위축된 소비 심리와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서 집에서 경기를 보는 이른바 집관족을 겨냥한 맞춤형 마케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는 온거리를 붉은색으로 수놓았던 붉은 악마 응원전을 보기가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에 거리 응원전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취소가 되고 응원을 하고 안 하는 거는 뭐 각자의 목이겠지만 좀 더 그래도 숙연하게 좀 집에서 이렇게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특수를 놓칠 수 없는 유통업계로서는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마케팅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집에서 경기를 시청하는 이른바 집관족을 겨냥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은 손흥민 선수 소속팀과 협업한 토트넘 신발튀김을 선보였습니다. 모양이 독특하고 포장도 간편해 축구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신발튀김이라는 좀 모양을 이색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실제로 11월 치킨 판매 중에서 토트넘 신발튀김이 가장 판매율이 높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로 실적이 주춤했던 전자제품 업계는 월드컵을 계기로 매출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4분기에 월드컵이라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로 TV 등의 가전 실적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자랜드 TV 판매 수량은 월드컵 개막 직전 2주 대비해서 95% 증가했습니다. 한 이커머스 업체는 월드컵을 맞아 대형 TV를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기식품과 대형 TV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고 집에서도 즐겁게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를 내세운 스타 마케팅에 승부를 건 곳도 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는 증강현실로 만들어진 손흥민 선수와 인증사진을 남기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면 매장에서 쓸 수 있는 5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기용한 편의점이 진행하는 토트넘 경기 직관 이벤트는 벌써 경쟁률이 2000대 1을 넘었습니다. 고물가의 위축된 소비 심리와 추모 분위기 속에 떠들썩한 마케팅을 찾아보긴 어려워졌지만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데뷔 이후 18년 동안 소속사로부터 음원 수익을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왜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지
잊을만 하면 터지는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 정산 갈등. 어떤 대책이 있을지 김원식 대중면허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요. 이게 18년 동안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라는 주장, 이게 어떻게 세상에 알려진 겁니까? 네, 일단 언론에 보도된 내용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2021년 1월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당시에 이승기 씨가 개인적인 사적 자리에서 네. 문자를 잘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사로 갈 문자가 이승기 씨한테 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2020년 12월 달에 7집 앨범을 내게 됩니다. 그것에 관련돼서 정산 내역이 소속사가 아니고 이승기 씨한테 왔는데 그랬군요. 예,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3,300여만 원의 이제 음원 수익이 난 것으로 이제 보여지니까 이승기 씨가 선배한테 자랑을 합니다. 나도 이렇게 음원을 통해 가지고 수익이 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선배는 놀란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적단 말인가? 너 굉장히 많이 벌어.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정산을 받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1년여 동안 이 소속사에게 이승기 씨는 이제 요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쭉 응답이 없다가 최근에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음원 정산에 관련된 내용 증명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이번에 그 자료가 공개되면서 실체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은 그래픽으로도 나오지만 이승기 씨 생각해보면은 히트곡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승기 씨가 주장하는 못 받은 음원 수익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2004년부터 데뷔를 해서 이제 1집 앨범을 냈고요. 또 내 여자라니까부터 예. 해가지고 수많은 히트곡을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9월까지 총 합쳐 보면은 한 9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음원 수익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초기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자료는 2004년부터 6년까지가 누락이 됐었고 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자료도 누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속사에서는 그것이 이제 수기로 그러니까 손으로 썼기 때문에 분실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100억 원 이상 훨씬 넘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네. 참고로 이승기 씨는 초창기에 굉장히 화제를 모아가지고 가수로서의 최전성기를 누렸기 때문에 아마 내 여자라니까. 언론에 알려진 100억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고 있고 네. 구체적으로 계약 내역에 따라서 수익을 좀 배분한다 치면 최소한 이승기 씨한테는 거의 60억 가까이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내역을 보게 되면 0원이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18년 동안 그 음반을 내고 곡을 발표했잖아요. 이승기 씨가.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도 되게 궁금해요.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스라이팅 의혹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데뷔를 했습니다. 어린 제 차원에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예. 사실 그동안 마이너스 가수라고 소속사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음반을 제작해봤자 음반과 음원이 판매되지 않아서 이제 너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가수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졌다는 건데요. 예. 최근에 이제 그 내용에 관련돼서 요구를 했을 때도 요즘에는 음반을 사지 않는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반보다는 현 시대는 음원을 통해서 이제 유통을 많이 하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예. 최소한 음원에 관련된 정산 내역을 공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 가수로서만 활동한 게 아니고 뭐 드라마라든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음악 활동에 대한 열망도 굉장히 큰 상황 속에서 마이너스 가수라는 이 낙인 때문에 오히려 다른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미처 이런 부분을 좀 누가 대변해주지 못했던 좀 허점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음원 수익에 들어가는 게 음반 판매 그리고 스트리밍, 뭐 콘서트 이런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음원이라는 건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노래가 유통되는 것을 뜻합니다. 두 가지 유형이 크게 있는데 하나는 다운로드, 그러니까 직접 사셔가지고 이제 소장하는 것을 이제 다운로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스트리밍은 그냥 트는 거죠. 자기가 소유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음원이 이제 유통이 되게 되고 콘서트 수익은 따로 이때 분리가 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음원 이제 유통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전혀 정산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정산 관련해서는 좀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보통 이제 언론에 잘 이제 언급이 안 되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저작권법에 따라 가지고 음원을 이제 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가수하고 제작사, 유통사가 따로 분리돼서 나눠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제작사와 가수는 주로 한 54% 정도 가져가는데 그 중에 가수는 한 5, 6% 가져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100억을 통해 가지고 음원 수익을 얻게 되면 가수는 한 5, 6억 정도 가져가신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 이건 소속사가 없을 경우입니다. 네. 소속사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또 계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이승기 씨 같은 경우 첫 데뷔를 했을 때는 4대 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수가 4, 또 소속사가 6. 왜냐하면 이제 신인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소속사가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가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2009년에는 거꾸로 됩니다. 예, 이승기 씨가 이제 6을 가져가게 되고 소속사가 4를 가져가게 되고 그 뒤에 다시 또 성장을 하게 되니까 2017년부터는 이승기 씨가 이제 7을 가져가게 되고 소속사가 3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 정산마저도 음원 수익에 있어서는 하나도 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이승기 씨한테는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산 내역을 보면은 실제로 음원 수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텐데 그 정산 내역을 소속사랑 가수랑 공유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 소속사에서 정산 내역을 한 번도 고지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사실 출판계로 말씀드리면 이제 좀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출판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얼마나 책이 나갔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고지를 해줍니다. 심지어는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고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음반 같은 경우도 이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잘 된 곡 같은 경우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는 경우도 이제 간혹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점에서 대형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이승기 씨조차도 이런 정산 내역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 소속사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속사는 후쿠 엔터테인먼트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소속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여정, 이선희, 이서진, 박민영, 서범준, 최규리 정말 스타급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공식 입장부터 확인해 볼게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 처음에는 이제 공식 입장을 이제 밝히지 않았는데요. 예. 이제 나중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경우에는 그것에 상응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 이제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원래 이 엔터테인먼트사의 대표는 이선희 씨의 매니저 출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선희 씨가 일종의 밭을 갈고 또 자기의 애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승기 씨를 데뷔시키게 되면서 네. 2002년에 이제 설립을 한 뒤 2004년부터 이승기 씨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서진 씨가 영입이 되고 그 이후에 윤여정 씨 그리고 박민영 씨 이렇게 굉장히 커지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승기 씨가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말 이 회사를 키운 주역인데도 불구하고 음원 내역에 있어서는 전혀 고지를 받았지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뼈아픈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소속사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일단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리 단계다. 그래서 앞으로 법적으로 다뤄질 여지도 있기 때문에 입장 표명은 자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부끄럽고 죄송하다라고 해서 일정 정도의 사과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내용에 대해서 죄송하다라는 것인지는 이제 알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번에 해당되었던 음원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언론 보도에 나온 측면에 있어서는 단순히 언론의 보도가 아니고 이승기 씨가 그동안 어떤 그런 내용들을 들었는지 고지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진실 규명에 있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은 연예인들도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가수도 많이 알고요.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 나올 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사태는 한국의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의 그런 이제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엔터테인먼트사 하면은 굉장히 대형 기획사처럼 체계가 잡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생각을 할 수 예.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승기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의 매니저 출신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질문할 수 없었던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엔터테인먼트사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계 전문가가 없고 회계 절차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점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더 정산에 있어서 체계화되지 못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고생을 하거나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대변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냥 사적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제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못 지적하게 되면 업계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약자 중에도 약자인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기를 내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지적을 한 것이고 그렇군요. 아마 작년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마 1년 정도를 이제 시일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1인 기획사로 독립을 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다시 또 소속사로 들어가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에 있는 것이 또 가수이자 연예인들의 모순된 구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고 아마 많은 그 연예인들, 뮤지션들이 이승기 씨 사례가 남일이 아니라고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 평론가님이 터질 게 터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른 소속사의 다른 연예인 가수도 분명히 피해를 본 가수, 연예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해야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때 동행한 자녀를 둘째 김주애로 판단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 정보위 전체 회의 도중 기자들에게 국정원에서도 이번 ICBM 발사 때 같이 온 딸은 둘째 김주애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는데 이 자리에 김 위원장의 딸이 동행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태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됐지만 중국은 어김없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미국 탓으로 돌리며 결의안 논의에 어깃장을 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만 10번째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 서방 이사국들은 돌아가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도발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껏 안보리 회의가 빈손으로 끝난 건 중국과 러시아 두 상임이사국이 비토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wo veto-wielding members of the Council are enabling and emboldening the DPRK. They have allowed the regime to launch this latest reckless missile test.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역할을 당부한 뒤여서 중국의 태도 변화가 주목됐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Persist in advancing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on the peninsula and at the same time take practical actions in stopping military exercises and easing sanctions against DPRK. 러시아는 한술 더 떠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경계선을 그어 군사적 대치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New military blocs are being formed, such as the alliance between the U.S., Great Britain, and Australia, which raises serious doubts as to the good intentions of these states.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우리나라 황중국 주 유엔 대사는 유엔 사무총장을 미국 꼭두각시라고 비난한 북한 외무상 성명은 유엔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보리의 무대응과 분열을 이용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The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which have long been conducted on a regular basis and are defensive in nature can never be an excuse for the DPRK's illicit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엄호로 결의하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한미일 등 14개 국가는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장외 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권을 의식한 미국은 이번엔 제재 결의안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고 강제력이 없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제안해 향후 채택 여부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발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오하나 룬게스쿠 나토 대변인은 나토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룬게스쿠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 행위가 영내 안정을 해치고 한반도의 평화 전망도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북한은 무모한 행동을 멈추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며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2천여 명으로 69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증가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 현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2,873명으로 지난 9월 14일 이후 69일 만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진단검사 건수가 다시 늘면서 어제보다 3.2배 늘어났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과는 거의 비슷해 최근 들어 확진자 증가세는 다소 둔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 증감과 2, 3주 시차가 있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크게 늘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461명으로 나흘째 4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45명으로 어제보다도 10명 많습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량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접종률은 답보 상태인데요. 오늘 0시 기준 계량 백신 접종률은 접종 대상자 대비 6%,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은 17%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명순 서울대 교수팀이 코로나19 계량 백신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했더니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겨울 재유행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지난해엔 80%를 넘었지만 56.9%까지 떨어졌고 겨울철 추가 접종이 불필요하다는 응답도 36.3%였습니다. 계량 백신 접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맞아도 걸린다는 거였고 백신 안전성 불신과 방역 피로도 증가 등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계량 백신은 면역 효과가 훨씬 뛰어난 데다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중증화를 막고 심각한 후유증도 줄여주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꼭 접종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쫓는 검찰이 도주 당시 김 전 회장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김 전 회장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지난 11일 서울 개포동 집을 나서던 CCTV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 지인 B씨를 잇따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도망칠 때도 서울 강남 호텔 등에 숨겨준 인물로 지난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뒤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함께 도피를 도운 걸로 추정되는 김 전 회장의 조카는 친족 도주를 도운 만큼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원래 거주지를 떠납니다. 경기 안산시청은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부터 거주하던 와동 거주지의 월세 계약이 끝나 오는 28일 3km 정도 떨어진 선보동으로 이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거주지 건물주가 계약 만료에 따라 퇴거를 강하게 요구했고 이후 아내 명의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겁니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이사가 이루어지면 지금 거주지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 순찰과 감시 기능을 그대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절기 소설인 오늘 전국에 눈 대신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동해안 지역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홍나실입니다.
네, 서울은 아직 흐리기만 한데 동해안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요? 네, 금방이라도 빗방울이 떨어질 듯 하늘이 무척 흐려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도 한두 시간 이내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는 오후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풍이 유입되고 있는 동해안 지역에는 경북 포항과 영덕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밤사이 빗줄기가 더욱더 굵어지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약 시간대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풍이 유입되고 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현재 시간당 15mm 이상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퇴근길 무렵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전에는 대부분 잦아들 전망입니다. 그 사이 서울 등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까지 많은 곳에 100mm 이상의 가을비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 9도, 광주와 대구는 11도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들면서 기온이 다소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 16도, 광주 16도, 부산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지만 낮 기온이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 이후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YTN 김영주입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중단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 6개월 동안 61차례 진행이 됐고요. 총 3시간 23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지난주 불미스러운 일로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그리고 재개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는 이틀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오기의 거대한 벽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약식회견 중단이 MBC의 편파 방송 때문이라면서 재개 여부는 MBC의 대호각성에 달려 있다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굴지 않는 언론을 핑계 삼아 또 거짓말을 합니다. 각하가 싫어하면 사람은 내치고 쓴소리도 가로막던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스스로 만든 불통과 오기의 거대한 벽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민낯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소통과 개방, 통합의 용산 시대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MBC가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자세를 망각하고 굉장히 편파적인 방송을 반복했고요. 그것이 이제 너무 크게 노출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재개될 여지는 항상 있죠. 근데 역시 먼저 대호각성 하시지 않으시면 그 단초가 좀 쉽지 않겠죠. 네,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출근길 문답, 약식회견, 잠정 중단 결정을 놓고서 여야가 계속해서 상반된 반응을 들으신 것처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권 이슈죠. 석방된 남욱 변호사, 대장동 개발 관련 이재명 대표 측의 불리한 발언, 폭로전을 이어가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백승유 전 국민의힘 의원, 또 김명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 관련해서 대통령실 안쪽에 또 이제 가림막까지 설치가 됐나 봐요. 여야, 특히 야당은 이제 뭐 군사 독재 시절 같다 이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약식 회견 중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예, 박홍근 대표가 독재 시절에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네. 과하게 비판을 했죠. 예. 전혀 맞지 않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스태핑 시작도 윤 대통령이 처음 시도했고 네. 지금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지금 잠시 중단을 결정했는데 네. 중단의 원인을 잘 아시면서 이 대통령을 폄하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전체를 폄하하는 건요. 독재 정부, 예. 독재 시절 이런 비유는 적절하지 않고요. 네. 저는 사실 이 도스태핑 자체가 그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다는 주장들도 많고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계속한 것은 신선한 시도라고 봤습니다. 국민과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고 네. 언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대통령이 직접 국정 운영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는 정말 신선한 시도였는데 이것이 좀 자초된 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과도한 비판, 정치 공세보다는 어떻게든 제도를 좀 정비해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상 MBC가 초래한 것이다라는 그 대통령실의 입장,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도스태핑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도했는데 대통령과 언론계, 특정 언론사뿐만 아니라 언론과의 갈등, 또 어떻게 보면 국민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대통령실이 하나의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생기니까 네.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됐고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문제점을 생각했던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많은 국민적 갈등의 어떤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이 한 차례 거치는 앞으로도 그런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서 네. 이런 결정한 것이 아닌가 박홍근 원내대표가 용산시대는 국민 기만 쇼였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 명박산성에 이어서 성렬 가벽이다. 국민소통 단절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은요? 글쎄 뭐 너무 이 하나의 어떤 가림막 하나를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명박산성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오히려 벌써 몇 달 전에 대통령의 출근길 인사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네, 제안을 한 네.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근에게.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께서 매우 신선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부분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도스태핑 때문에 대변인 기능이 자리를 못 잡았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백악관 대변인이 일정한 얘기를 하고 나면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거를 그렇네요. 대통령이 예. 다른 데 갈 때 더 추가로 물어보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물론 뭐 출근길에 그 뭐 대변인들이 같이 차에 타고 오면서 오늘 아침 말씀은 이런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네. 다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말씀을 대변인들이 말하자면 해명하기에 급급하다가 이 몇 개월이 지나갔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저는 퇴근길 인사, 그게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퇴근길 인사하는 게 더 낫겠다? 초이로. 왜냐하면 예. 아침 9시에 정례적으로 백악관 혹은 우리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늘 일정은 이렇고 오늘 네. 주요한 일은 이렇다. 그런데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요. 대통령 말씀에 따라서 주요해야 될 대통령실의 일은 하나도 없고 이 표현 방식에 따라서 네. 그게 논쟁하느라고 사실은 노이즈가 훨씬 많아졌거든요. 도스태핑 뭔가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그렇습니다. 주신 겁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뭐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되고 소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서 재개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대안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김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요한 국정 이슈에 대해서 각 부처 장관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장관들에게 힘이 안 실리는 부분도 좀 있고 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이것도 사전에 또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주제 선정이라든지 조금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에 네. 대한 예비적인 어떤 서로의 협의가 기자단하고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보니까 횟수를 따져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한 3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분 정도 했던 데였는데 어떤 주요 이슈가 있을 때는 좀 탄력적으로 네.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 설명을 하고 예. 또 어떤 꼭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에 또 뭐 생략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일단 뭐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은 잠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잠정 중단. 그러니까 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개될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 찾아갔을 때 조명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의원이 지금 대통령실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요. 대통령실이 특정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건 처음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예.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이제 대통령실의 그 입장에 의하면 이것은 국익을 해쳤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네. 외교, 어떤 국익을 위한 외교 순방을 폄훼함으로써 오히려 국민 전체의 이해를 반하게 하는 그런 매우 어찌 보면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외교 국익을 해쳤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고요. 뭐 장경태 의원은 사실은 뭐 조명을 설치했냐 안 했냐보다는 콘셉트 촬영을 했다는 것이 더 문제다. 이제 그런 마치 자기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 대사.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마뜩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케팅의 개념으로서 포르노라는 개념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빈곤 포르노라는 예. 발언도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장경태 의원이 그런 표현 대신에 실제로 마치 빈곤 홍보, 빈곤 마케팅 이런 표현을 썼으면 좀 덜 말하자면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네. 아무리 그것이 다른 의도로 외국에서 일반화된 개념이라 하더라도 아직 우리 국민 속에서 포르노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말하자면 그 비윤리적이고 마치 원래 원뜻 자체도 보면 이거는 매춘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장경태 의원이 나름대로 자기 소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코멘트였다고 대통령실이 보는 것 같습니다. 특정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실제로 좀 그 하나하나에 대응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이미 최근에 들어서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MBC부터 비행기 안 실는 것부터 지금까지 과정에 보면 전부 다 일정하게 포용적이라기보다는 배제적 예. 그리고 화가 났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것이 과연 자기의 여러 가지 지지율에 있어서도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대통령의 내부적인 대통령실의 판단이라 하더라도 윤 정부에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백승주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 일련의 지금 상황을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주세요. 제가 예. 장경태 의원을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네.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국민이 선출된 국회의원이 너무 한가하게 보여요. 예. 한가하게 보입니다.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지금 대통령 그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외국 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뉴스를 만들고 또 대응하고 이런 모습들이 국회의원이 너무 한가하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럴 이유가 없죠. 어떻게 보면 스토킹 또 파파라치라는 용어를 씁니다만은 이건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정작 잘못됐으면 사과해야죠. 잘못하고 사과해야 되는데 이게 컨셉 촬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컨셉 촬영이 더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 외교 순방에 나선 대통령과 영부인들이 컨셉 촬영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을 방문한 해가 1999년이에요. 예. 그때 모든 의전을 준비했던 분이 장선섭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를 지낸 분인데 네.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에 올 때는 서 있을 장소의 모든 벽면에 있을 색깔, 뭐 백지 모든 방문하는 곳에 모든 것을 사진을 다 찍어 보내갖고 네. 봤습니다. 외교에 있어서 대통령과 그 주요 인사, 우리나라 주요 인사들이 가서 하는 것은 모두가 컨셉 촬영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와 비슷한 개념 속에 준비되고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컨셉 촬영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국회의원이 한가하게 보이고 이 부분은 또 대통령에 대한 리스펙트는 국민들의 존경심 또 국제적인 존경심 국익의 구성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장 의원님은 사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번 그 결과는 여론조사에서 잘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말하자면 G20 혹은 뭐 아세안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나 기시다 총리를 만나는 등 대통령의 외교가 빛나야 되는데 네. 이 사진 하나로 해서 온통 사실은 외교 자체의 성과는 온데간도 없고 이것이 뭐 콘셉트 촬영이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지난 주말에도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통령 부인께서 많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오히려 역대로 해외 순방하면은 지지율이 올랐는데 계속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고 오히려 내리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전체적 그림
외교 순방 차원에서 너무 지나치게 언론이 잘못할 수도 있죠.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영부인한테만 하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가급적이면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는 조용한 외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법정 폭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남욱 변호사까지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게 어떻게 보면 불리한 그런 폭로를 이어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여당은 이 대표의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당은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 남욱 변호사의 이 폭로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핵심은 김만배에게 들었다라고 하지만 김만배 씨는 아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레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모레 나와가지고 김만배 씨가 일정하게 자기 스탠스를 유지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실제적으로 김만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상황 속에서 남욱 변호사가 들었다는 거 하는 것은 증거로서의 가치도 없고 아직은 우리가 그게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이제 남욱 변호사, 우리가 이제 대장동 일당이라고 이제 표현했었는데 이제 김만배 씨가 남은 겁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지금 우리가 많도 많은 그 사이에 일을 많이 겪었어요. 대통령 선거도 겪고 해서.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분들이 다 지금 1년씩 감옥에 있었습니다. 1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많은 고통 속에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이제 1년 만에 나왔는데 이분들이 첫째 느끼는 것은 정치 지형의 변화를 체감할 겁니다. 그때는 이재명 본인이 그때 겁이 나서 못했다, 진실 이야기하지 못했다 이 말은 그 진심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 손해 갈지 모르는 발언을 하기 힘들었는데 진실 이야기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진실 이야기해야 되겠다. 1년 감옥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소외가 있겠지만은 첫째 나와서 다시 안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들어가더라도 형량을 줄이고 싶을 거고 정치 지형의 변화 속에서 누구도 자기를 보여줄 수 없다는 이런 판단 속에서 폭로 견쟁이 진행되고 있고요. 김만배 씨도 폭로에 가세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곧 나와 출소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생각이 형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가해질 형량에 대한 생각을 했고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할 것이고 이 정치 지형이 변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지난 적폐수사 때도 봤지만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다음 대통령의 기회가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어떤 세론 속에 평가 속에서 거칠 발언 수위를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내부에서는 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 대우로 이 검찰 정권의 탄압에 맞서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좀 당 차원의 대응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그리고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김용도 아니다. 정진상도 아니다. 이재명도 아니다 라고 하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하는 것은 일방적 주장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유죄 입증을 해서 사법부의 결정이 내린다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 순종해야죠. 따라야죠. 그렇지만 지금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고 구체적 혐의가 검찰에서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동지니까 도와야 된다. 당헌 80조라고 하는 당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동시켜서 당이 좀 차분하게 판단해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탄압과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또 그 동해 어부들을 돌려보낸 송환 문제까지를 엮어서 이전 정부를 탄압하려고 하는 이 정치 탄압과 그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이 수사를 엮어서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분리 대응해야 된다. 네, 동지니까 좀 도와야 한다라는 박지원 전 원장 이야기고 당이 타격받지 않게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당 내에서는 실제로 어떤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까? 실제로 뭐 그런 목소리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두 당직자들에 비하여 노웅래 의원의 경우가 너무 당이 주목을
지원을 하지 않는다. 과연 맞느냐? 사선의 우리 당 의원들한테 대한 태도와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는 이재명이 대표가 되지 않았으면 아무런 역할도 못했을 그 두 사람에 대한 그런 것의 경중에 너무 차이에 대한 비판이 있다. 그런 비판도 있고요. 잠시만요. 지금 한덕수 총리의 화물연대 파업 관련 입장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발표가 있는지 직접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화물연대가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화물연대와 국민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파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도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내년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25년 전 외환위기 못지않게 어려운 시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행위는 물류마비를 넘어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입 운송 차질은 물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 산업 전체에 심각한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물류 체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산업의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글로벌 경쟁력마저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현 시점에서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선택입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제도 개선 사항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에 임하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정부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비상수송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수송 차량 투입, 화물 적재 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를 비롯한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계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전국적인 연대 파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하철, 철도 파업을 확대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연대 총파업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에 헤어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민 생업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물연대 지도부와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노동계 여러분, 즉시 집단 운송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데 노동계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의 뜻을 함께 받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인내하고 자제하면서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덕수 총리의 기자회견 내용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대로 화물연대가 모레부터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물류체계 붕괴, 또 국가 신인도 하락 우려가 있으니까 파업 좀 철회해달라라는 요청, 그리고 대화에 나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운임제 3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다음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조금 전에 민주당 내에 여러 목소리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어떤 목소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의 뭐 일부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대로 지역 토착 비리일 수 있는데, 네. 즉 과거 지사인데, 즉 이재명 대표가 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면 당이 전체적으로 단일 대우로 맞겠는데, 예. 과거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 있던 또 부하 직원이 했던 일까지를 당이 전체적으로 몸으로 막아서 되겠냐? 네. 만약 그게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당의 리스크가 너무 높아진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소위 김용 정진상의 경우에는 조금 우리 당헌 당규에 있는 뭐 네. 이런 기소가 됐다든지 구속이 됐을 경우에 맞는 그런 어떤 거리두기를 좀 하자라고 하는 부분. 좀 더 나아가서는 그럼 다음 대안이 어디 있느냐라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원 80조의 이제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이제 기소됐을 경우에 당직자가 이제 직무 정지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결정은 어디서 결정한? 당무에서 하는 겁니다. 당무위원회에서 하고 최고위에서 근데 그게 올리고. 정치 탄압이라면은 네. 또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을 지금까지는 정치적 뭐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네. 사실은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당직자에게 다 정치적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정지석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결단까지 촉구하고 나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게는 이제 분리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예, 민주당 내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면은 지금 그 당의 직급 서열로 보면 그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당들은 다 원내 중심 정당이잖아요. 원외보다는. 그래서 원외이면서 지금 정무조정실장이라든지 부원장, 연구원 부원장 하는 직책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거대한 비리에 지금 어쨌든 나중에 뭐 재판 통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예. 기소가 된 순간 당대표는 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미 단일 대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그 다른 의미로 말하면 단일 대우가 깨지고 있다. 그게 미래행이 아니라 이미 진행형인 거죠. 지금 좀 말씀 들어보면은 이미 단일 대우는 흐트러지고 있고 깨어지고 있는데 미래 모습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있다면 언제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 또 기소 여부 이런 이재명 부분들 대표에 대해서 직접 수사하면은 민주당이 더 크게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이 정당이 공당으로서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서 보면은 일단은 지금 원내 정당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들이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가 눈이 어디에 있느냐? 내년도 공천과 내년도 총선 2024년 총선에 가 있거든요. 내후년 4월에 있는 그렇죠. 총선에. 내후년 총선에 가 있는데 총선에 정당으로서의 어떤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고 개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이런 데 대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당 지도부의 그 여러 가지 그 입장은 또 입장에 대한 요구는 달라질 거고 분열될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면서 국정조사 지금 반대하고 있던 국민의힘에선 지금까지와 좀 다소 결이 다른, 그러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좀 협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내비쳤어요. 맞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먼저 입장을 밝히면은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데 저는 원내대표라는 그 아주 운영위원장으로 책임이 네. 예산안을 법정 시일날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윤석열 정부에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새로운 사업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예. 새로운 국정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예산안 통과가 정말 여당 원내 총무 또 운영위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린 거다 이렇게 볼 수 그럼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빨리 하고 12월 2일까지죠. 그렇습니다. 12월까지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도 야당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관한 법에 6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절차에 관한 법에 따라서 이것이 야당 혼자서 할 때는 민주당이 거의 혼자서 할 경우에는 국정조사 의미가 없어요. 국정조사 그래서 여야가 늘 합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국정조사는 혼자서 하는 의미가 없다. 네. 정치 공세로 끝날 수 가능성이 많아요. 진실 규명이 아니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 측면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주당이 글쎄요, 어떤 결정 내릴까요? 총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산안을 완전히 다 내팽개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예. 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셀프 조사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분명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명단이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네. 기소도 안 되고 어차피 이재명 대표도 특검까지 가야 되는 사안이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김진표 의장이 조금 더 나서서 네. 이렇게 품에 안아서 예결도 잘하고 국정조사도 원만히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미치는 예산안 통과, 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백순우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또 강진이 발생해 적어도 160명 이상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또 13,000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70km 떨어진 수도 자카르타의 빌딩이 흔들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붕이 흙더미처럼 쓸려 내려왔고 앙상한 골조가 간신히 건물을 버티고 있습니다. 집안은 황급히 대피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Pas kejadian tuh saya lagi tidur ya, tiba-tiba kasur kan ini otomatis goyang, otomatis saya lari itu keluar lihat keluar banyak yang rubuh tuh Pak.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 1시 21분쯤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치안주르에 지진이 덮쳤습니다. Dengan kejadian gempa yang ada di bawah kota Cianjur ya 10 km skala 5,6 mengakibatkan banyak sekali bangunan yang luluh lantak dan hancur. 지진 발생 후 2시간 동안만 25번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특히 방과 후 수업을 하던 이슬람 학교가 무너져 학생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에 따르면 치안주르 내 주택 2,000여 채와 이슬람 기숙학교와 병원 각각 한 곳, 공공청사 4곳 등이 파손됐습니다. Anak saya 7 Pak, aduh, belum ketemu. Belum ketemu sekarang Bapak, anak sayang. SNS에는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며 깔린 사람을 구하거나 병원 밖으로 대피한 환자들이 마당에 놓인 침대에서 치료받는 영상 등이 올라왔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치안주르 지역에 교민 7명이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 교민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에는 규모 9.1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해 22만 명이 숨졌고 지난 2월에도 수마트라 섬 서부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2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헤르손을 비롯해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난방과 전기 부족 탓인데 세계보건기구는 올겨울 우크라이나인 수백만 명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헤르손 지역 주민들은 식수와 전력 부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드니프로 강물을 떠서 식수로 사용하고 전기와 난방 부족으로 구호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헤르손 등 남부 지역 주민들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부와 서부 등으로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습으로 에너지 시설의 50% 이상이 피해를 보았다며 이를 에너지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Вбити електрику, воду і теплопостачання зимою. А це і є метою Росії. Це поставити життя мільйонів людей під пряму загрозу. Це рівнозначно застосуванню зброї масового знищення. Абсолютний злочин. 세계보건기구 WHO도 현재 1,000만 명 정도가 정전을 겪고 있다며 올겨울 우크라이나인 수백만 명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devastating energy crisis, the deepening mental health emergency, constraints on humanitarian access and the risk of viral infections will make this winter a formidable test for the Ukraine health system and the Ukraine people.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뒤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700건 이상 이루어져 병원과 의료시설 수백 곳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WHO는 올겨울 우크라이나인의 생존이 걸려 있다며 새로 수복했거나 아직 점령 상태인 영토에 인도주의적 보건 통로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위도가 높은 데다 내륙에 위치해 겨울 날씨가 혹독하며 올겨울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자국 포로들을 부당하게 처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접 전쟁 범죄자들을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반드시 추적해 처벌할 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포로 10여 명을 근거리에서 머리에 총격을 가해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보안군이 쿠르드족 시위대에 실탄 사격을 가해 최소 5명의 반정부 시위대가 숨졌다고 AP통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시각 21일 이란 서북부의 쿠르드족 마을에서 이란 보안군이 반정부 시위대에게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란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중기관총을 난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9월 수도 테헤란에서 22살의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풍속단속 경찰에 구금됐다 의문사한 뒤 이란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 탐사선 오리온이 발사 5일 만에 달에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오리온은 지구의 가장 먼 곳까지 항해할 계획인데 유인 탐사선이 같은 항로를 이용할 경우 인류는 반세기 만에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달 탐사선 오리온이 달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1일 오전 7시 57분 달 표면에서 약 128km 떨어진 상공을 통과하며 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달의 뒷면을 지나면서 30여 분간 지구와 통신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Then Orion will complete its closest approach to the moon at 81 miles above the lunar surface. Now, during this time, we will not have signal with Orion because it will be traveling behind the backside of the moon. 오리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약 6만 4천 킬로미터를 더 나아가 열흘쯤 뒤에는 지구에서 45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지난 1970년 아폴로 13호가 세운 기록 40만 킬로미터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내후년 유인 탐사선이 같은 항로를 이용하면 인류는 54년 만에 지구에서 가장 먼 곳을 다녀오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Now you are seeing the Earth, you are seeing home, you are seeing yourself in that image right there, as Orion is 232,000 miles away from planet Earth. 비행 16일째부터 지구 귀환을 시작하는 오리온은 총 비행 시간 25일 11시간 36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모두 마치게 되면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유인 우주선을 달에 지속적으로 보내 달 표면 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오늘 공청회에서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건국대 유선종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인데 올해 71.5%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서울 주요 도로의 교통 상황을 주간 단위로 예측해 알려주는 교통정체 예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예보 대상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8개 자동차 전용도로, 강남대로와 반포대로 등 12개 간선도로, 한강교량 20개입니다. 교통정체 예보 서비스는 공단이 축적한 5년간의 교통량과 차량 속도 등 교통 상황 데이터를 분석 가공해 향후 일주일간의 차량 정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절기 소설인 오늘 눈 대신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은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고 동풍이 부는 경북 동해안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에는 내일 밤까지 많은 곳에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 대구는 11도, 부산은 1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는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6도, 대전은 15도, 대구는 17도, 부산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월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본격적인 초겨울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대표님, 2층에도 다 이제 입주했어요? 네. 책상도 다 이제 마련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그리고 그래. 국민과 더 나은 소통을 위해 부득이 오늘부로 도어 스태핑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그럼 뭐 지금 무슨 군사정권이에요? 이거 아직도라니요? 아니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독재적으로 한 게 어딨어요? 이런 편협한 언론관이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실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박정화입니다. 대통령실의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은 MBC가 초래한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방종은 분명히 다릅니다. 언론도 분명한 책임 의식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얘기하면서 개방과 소통, 자유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폐쇄와 불통의 언론관을 드러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벽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땅굴을 파고 드나드십시오. 정치는 남산만 한데 좁쌀 대통령이다, 이런 조롱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토라져서 땡깡을 피우고, 대통령실은 그런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해 언론에 불경죄를 묻는 꼴입니다. 메인 프레스룸 저 공사 다 끝나면은 시루떡이라도 좀 한번 먹읍시다. 알겠습니다. 여기 주방이 아직 안 됐죠. 대통령 이렇게 아침에 자연스러운 질문답 좋으신 거죠? 아침에 질문. 좋습니다. 네. 출근 때 계속 질문 드려도 되는 거죠? 한 개씩 해주십시오.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한 개만 하고 들어갔다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님 시대던 저 우리 대통령님 시대던 저 우리 고맙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시오가 아니라 보도를 잘하세요 정말. 그럼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 끝나지. 영상이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해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대통령님 시대던 저 우리 고맙습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